그 이제 2년 동안 심부름만 하다가 이제 중국폰을 사서 이제 독립을 하시는 거예요. 네. 독립을 하시는데 이제 돈도 많이 벌겠다라는 어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화 한 통 해주는데 얼마 정도 받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전화제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니까 서비를 한 번에 한 20만 원씩 받고 서비가 뭐예요? 그러니까 전화 시켜준 가. 수수입, 그러니까 서비스. 뭐 수수료, 서비스료. 서비스, 서비스료 뭐 이렇게. 예, 서비스를 서비라고 해요. 아, 만약 실례를 들어 5만 대다 보내는 돈은 200만이라면 200만에서 내가 먹는 프로가 있잖아요. 한 통화에 10%를 먹었어요. 그때 당시. 그 뭐 순수익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순수익은 그냥 20만 원 정도? 한국 돈? 예. 북한에서 20만 원이면 돈이죠. 큰 돈이죠. 한 달 살죠. 예. 근데 한 달 넘게 살죠. 예, 사람마다 이렇게 돈 보내는 액수에 따라서는 또 틀렸어요. 수수료가 달라요. 네, 수수료가. 만약에 내가 500만 원을 보낸 사람을 잡았다. 하면 그 수익이 또 틀린 거예요. 50만 원 되고. 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20만 원 정도 되는. 그러면 주정희 씨 같은 경우는 공무원 출신이가 되고 딱 뭔가 또 있어 보여 이렇게. 굉장히 인기 많았겠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았을 것 같아요. 안전한 사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을 더 찾게 돼 있죠. 저한테 오는 사람이 좀 많았어요. 왜? 어떤 것 때문에? 우산권에서는 조금 그래도 이름을 부르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저걸 한다 하면 그래도 그나마 믿을 만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실하다. 내가 군복무 7년 하면 당에 입당하고 노동당, 야. 한국당, 또 항원. 쌉니다. 여자당원 쉽지 않은데. 북한에서 이 당원은 좀 일러졌어요. 여당원 쉽지 그래서 않아. 당원이고 또 사회적으로 직위 좋고 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저한테 많이 왔어요. 아, 여성이 노동당원이 더 힘들어요? 아, 그 어, 여당원은 300만에 뭐 노동당에 입당하는 당원이라는데 저는 여당원들 그렇게 제 주변에서 많이 못 봤어요. 딱 제 느낌이 이거네요. 노동당원이고 일원이 공무원 출신이가 오히려 믿었지만 걸리면 벌은 더 크게 받는 더 크게 받죠. 크게 받지. 아주 위험한 분이야. 벌을 저희가 더 크게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당원이니까 저희를 조금 봐주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 그리다 나니까 그 대신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돈 받아주겠다. 산에 올라가서 전화를 했다면 내려가 주겠다 하고 데리고 내려와서는 집에 가 기다리라 하고는 그 돈 갖고 날아요. 보이구나 또 정보원들도 또 약간 뭐 부럽은 것처럼 속여가지고 들어가서 네, 남조선 가족 전화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하면 함정 수사하듯이. 순진하게 네. 그러니까 사기라기보다는 잡아가는 것도 많아요. 진짜 못됐다. 그렇게 인기가 많으셨고 그랬으면은 이게 의뢰인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제일 많이 돈을 벌었을 때는 어느 정도나? 물 들어왔을 때. 네. 네. 제일 하루에 그 중국 돈 7천 위안까지 벌어봤어요. 하루에요? 140만 원. 네. 하루에 140이요? 네. 와, 그래서 하루에 네. 140이면 진짜 전화 브로커하고 이제 통 브로커하는 사람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아들이 여기 학교 다녀요. 대학 다니는데 지금 졸업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네. 그 5만 원씩 북한에 브로커 하거든요. 그 대학생을 그 브로커 엄마가 돈 보내줘요. 네. 달러로 보내줘요, 달러. 아이, 한 달에 300만 원씩 통장 꽂힙니다. 네네네. 역성금이 온다고? 네. 저 봤어요. 대박이다. 왜 왔니? 하니까 엄마가 자유를 가서 느끼라고 자기를 보내고 자기 유학형 탈북. 자유를 이제 느끼라고. 젊은 탈북자들, 네. MZ 세대들 그 전형적인 이제 트렌드인데요. 북한의 고위층 자녀들이 이제 서울로 탈북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 와서 아르바이트를 안 해요. 일 맞아 안 안 해요. 해요. 조용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돈이 한 2, 3천 불 북에서 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뭐 맞아요. 해령의 무슨 우체국장이다. 아니면 거기 뭐 보이부 뭐다 이래서 북한에서 우리 애 교육시켜가지고 미래가 없다. 이러니까 그렇다고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돈을 벌고 뇌물을 하든지 벌어서 한국에 송금을 해서 그야말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북에서 남한으로 유학을 보낸다. 북에서 전화 오면 야, 네 학점 어째 나왔니? 야, 네 근데 제가 그 돈 7천 위안을 벌었어도 그 가족 생계를 쓰고 나면 많이 안 남았어요. 왜 안 남아요? 혹시 뭐 명품 쓰신 거 사고 이러신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 많이 쓰셨나? 그 우리 일로 말하면 학비를 많이 맞춰야 돼요. 대신 그럼요. 보안원, 보이지도 숙제들을 해줘요. 숙제? 그걸 숙제라고 해요? 숙제라 그래. 뇌물인데 얘들은 숙제라 그래. 야, 내 숙제 좀 오늘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래서 돈 달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오토바이가 막 오면 어떨 때는 막 겁이 나서 돌았어요. 돈 달랄까 봐. 이게 뜯어. 저게 뜯어. 마지막에 인민반장까지 와서 그 인민반에서 내는 걸 내라. 그러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어떨 때는 짜증나요. 숙제가 네. 위에서부터 받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00원을 벌었어. 그러면 숙제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숙제비가 한 사람이 막 2천, 3천씩 달래요. 그러면 얼마 안 남네. 그러면 난 남는 게 한 사람이 막 2,000원 달라, 이 사람 1,000원 달라, 600원 달라, 500원 달라 이렇게 하면 내가 기껏 써봐야 2,000, 1,000원, 1,000원.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예, 그렇게밖에 안 남아요. 한 명 돈 받아가지고 여러 명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요즘에 회사도 돌아가고. 그렇지, 팀이 사업기관 돌아가는 또 다 그것 시스템이 뇌물로 다 돌아가는 보이고 거기 있자. 때문에. 돈들이 그 보이부도 또 누군가한테 줄 거 아니에요? 위에서 자기 또 상관. 그 위에 숙제를 안 줘요. 해요. 그게 숙제예요. 네, 그게 숙제예요. 4단계 피라미드들. 날아갔네요. 완전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라고는 주장하는데 배급제라든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이게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뭐 단속이나 이런 게 가능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들. 아니 그러면 송주근만 이게 얼마나 통화를 하는 겁니까? 그건 사실은 중요해요. 북한에서도 내가 만약에 전화한다면 그래도 마음씨 곱고 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먼저 돈 안 받고 해주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 우리 서비스 이제 말하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서비스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로 이제 빌려줘서 할 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형제간에단가 부모들 간에 이렇게 전화하다 나면 울다 나면 그 시간이 순간이 지나는데 내가 요구해서 그 사람 전화하는데 그 돈을 내가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한 달에 몇 번 해요? 보통 그 한두 번 하는데 한 달에 전화비가 낸 데서 나게 4-5천만 쭉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목소리 한 번 듣겠다고 한두 번은 계속 한단 말입니다. 말을 얼마 하지도 못하면서. 아직 더 나와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으니까. 그래도 그 4-5천만이 내가 노가다면 힘들게 벌어도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목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와, 전화 비용이 이제 4-50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아니 주정희 씨는 수익률이 20만 원 정도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20-30만 원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사라진 거죠. 그 나머지 20-30만 원이 어디로 중간에서 사라진 건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탈북한 분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전화 통화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얼마나 떼이는지 제가 지금부터 아주 알기 쉽게 일타 강사처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탈북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탈북 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이 송금 브로커를 찾습니다. 북에 있는 가족이랑 좀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 한국 브로커와 세트인 분이 있어요. 바로 북한에 있는 브로커입니다. 북한에 있는 브로커가 항상 한국에 있는 브로커랑 한 짝, 한 몸처럼 세트로 이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한 팀이에요, 원팀. 자, 북한에 있는 가족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함흥에 있는 한 북한 가족을 찾는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찾아가서 남한에 간 딸이 안 죽고 살아서 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싶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설명했듯이 이 의뢰인과 브로커가 북중 접경 지역으로 가야만 통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요, 이 중국에 기지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 기지국과 가까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어떤 집이 전화가 잘 터져. 라고 소문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브로커가 그런 집들을 섭외해서 의뢰인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한국과 전화 통화를 해요. 전화 맛집이 따로 있어요. 그러네. 맛집이 있는 거네. 통상적으로 전화가 잘 터지는 지역이 이 두만강 인근으로 10km 이내까지는 그래도 통화 품질이 어느 정도 들어줄만 하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브로커가 중국 전화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폰으로 중국 기지국을 연결해서 한국으로 국제 전화를 하는 거죠. 맞아요. 북중 접경 지역을 그 중국 측 바로 두만강에 붙어 있는 그 오솔길을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보면 중국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통신이 좀 취약한 지역 이런 데다가 네. 그 강변에다가 차이나텔레콤 그 철탑을 엄청 높게 세워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변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통화를 위한 거지만 네. 역으로 이제 북한으로 그게 전파가 훨씬 많이 월경이 되니까 더 통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저희 집은 국경연선은 다 압록강 옆에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강을 자동차 따라서. 도로가 다 압록강 딱 옆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만 뚝 떨어지면 바로 압록강이고 거기다 철도망 치고 이런 방맹이 같은 거 다 달아냈단 말입니다. 밀수꾼들도 다니지 못하게 탈북을 못하게.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약속한단 말입니다. 한국에서 한국 브로커하고 어느 날 몇 시에 전화를 하자. 그럼 저는 그 시간에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는 그 시간에 그 브로커 따라 산으로 간단 말입니다. 마을에서는 못하니까 산에 올라가야
압록강 딱 옆에 가야 전화가 잘 잡히고 아이고. 사람들인데 그 탐지기에 걸릴까봐. 그래 사내가 전화하고 그 시간 동안을 저는 집에서 편안하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 몇 분을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 약속을 딱 정해야 이제처럼 이렇게 맞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 이만갑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통화가 연결되는지는 이제 이해하셨어요. 이해가 안 돼. 중요한 건 이제 비용을 어떻게 북한으로 보내는 거냐는 겁니다. 그렇지. 대개의 경우 남한에 있는 가족이 그 통화 비용을 댑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50만 원을 이 통화 비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가족이 50만 원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송금을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국에 있는 브로커의 계좌로 송금을 해줍니다. 쭉. 자, 해서 이 중국 브로커에게 50만 원이 전달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일단 수수료 10%가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일단 출발하면 10%. 10% 갖다 주는 거. 환전을 하고 중국 브로커 통장에 띵동 입금 확인되는 것까지가 수수료 10%가 들고 제 돈이 딱 입금이 되면 이 중국 브로커가 북한 브로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저렇게 중국의 돈이 딱 들어오면 저는 의뢰인 데리고 가서 전화 연결을 시켜주고 확인을 시켜줘요. 자, 그러면 이 중국 브로커는 여기까지 역할이에요. 이 브로커가 직접 돈을 들고 북한 안으로 들어오면 위험합니다. 그렇지. 브로커들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이 브로커와 연결돼 있는 도강꾼이 등장을 합니다. 강 건너가는 사람. 강을 건너가는 역할이에요. 돈을 포장을 해서 배에 붙입니다. 그래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이 돈을 들고 보강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보강꾼은 강을 건너기까지만 해요. 보통 강만. 이게 중국과 너무 잘한다. 중국과 북한을 오고 가는 역할만 하는 화교들이 이 도강꾼 역할을 많이 해요. 맞아요. 타교들. 걸려도 나 화교인데? 나 장사하러 들어갔는데? 라고 잡아떼면 그만이니까. 네. 뇌물 보이면 금방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도강꾼은 절대 강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도강꾼이 배에 돈을 붙이고 강을 건넜잖아요. 여기까지가 수수료 5%가 또 떼지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수영 한 200m 하면 그러면 자, 이 돈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북한 내부에서. 보통 그런 사람이 국경을 지키는 국경 경비대. 와. 도강꾼이 야, 내 역할은 여기서 다 했다. 네가 받아. 그래서 이 돈을 경비대원에게 전달을 합니다. 여기서 또 수수료 5%가 이제 40만 원 된다. 되겠습니다. 10만 원 나갔어. 여기까지 20%의 수수료가 삭감이 됐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명을 더 써야 돼요. 사람 한 명 더 불러요. 왜요? 왜? 경비대원은 달래줘요. 어딜 지켜야 돼요? 국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에서 또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돈을 들고 북한 브로커에게 전달해줄 배달책이 필요합니다. 와. 라이더. 찐득이다. 와. 라이더. 찐득이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라이더. 아니, 지금 스포츠가 400m 개주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나가요. 아니 저 진짜입니다. 그대로 진짜 하네요. 저래요. 그대로. 자, 그래서 배달책이 바로 이렇게 브로커에 전달해주냐? 그게 또 아니에요. 그게 또 아니야.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요. 그래. 북한에 있는 돈 이관집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자세히 좀 설명이 맞아. 나오겠습니다만 개인이 그냥 은행 역할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 배달책이 돈 이관집에게 이 돈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배달책은 빠져야 돼요. 맞아요. 아, 지금 보강꾼도 다시 저리 가고. 보강콩도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경비대는 국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돈 이관집에서 또 5%의 수수료가 빠지는 거죠. 그제서야 브로커가 돈 이관집에서 수수료를 모두 다 제하고 남은 돈을 이제 수령하게 되는데 주정희 씨가 받았네. 자, 그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북한 브로커는 고위부에게 또 뇌물을 줘야 되고 각종 뇌물을 줘야 되는 거죠. 안전한 뇌물, 각종 유지 비용으로 여기에서 또 상당수의 돈이 뇌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징하다. 와. 아니 그 돈 아까 돈 이관집이라고 했는데 이 돈 이관집은 처음 들어보는데 말하자면 현금 보관소 내지는 배분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게 지금 한 번 이렇게 500불 뭐 1000불이 보낼 때마다 도강을 하고 이러면은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한 뭐 5만 불, 10만 불을 중국에서 위안화나 이런 걸로 가지고 들여가서 그 돈 보관집에 맡겨놓으면 거기서 이제 지급이 이루어지게 뭉치로 움직여서 좀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을 이제 브로커별로 나누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환치기 비슷하게 지금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북쪽의 자금을 총괄해서 움직이는 거점이라고. 지금부터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새롭게 이 통화 수수료를 업그레이드. 송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는 분위기죠.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나는 북한은 종이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송금의 시대. 자, 이젠 북한도 송금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수수료는 더 올라갔어요. 맞아요. 코로나 시대에 뭐가 봉쇄가 됐습니까? 북중 국경이 봉쇄됐죠. 결정적으로 누가 활동을 못하게 되냐면 보강군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직업을 잃었어.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자 한국에 있는 브로커가 중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송금해 주는 것까지는 같아요. 여기서 10%가 그래. 삭감이 됩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낮은 경제구역, 경제 자유구역에 있는 중국은행이 있어요. 중국은행 있어. 중국인은 북한에 있는 중국은행에 송금이 돼요. 하늘이 무너져서 이 서서한 구멍이 돈을 있다더니. 송금해 줍니다. 여기서 5% 수수료가 또 삭감이 되는 겁니다. 예. 자, 보세요. 자, 그럼 이 돈을 나진에서 무산까지 중국은행에서 이제 돈을 찾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느냐. 이게 또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북한의 운송 수단이 등장합니다. 뭔데요? 바로 기차. 그런데 나진에서 무산으로 바로 가는 기차 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나진에서 청진 가는 기차에 기차 승무원에게 이 돈을 맡깁니다. 10% 삭감. 10%또 네. 그런데 이 승무원은 청진까지만 운행해요. 청진에서 무산으로 가는 그래 그래야 안전하지. 또 다른 노선의 기차 승무원에게 또 이 돈을 부탁합니다. 또 10%가 야, 추가적으로 그거는요, 진짜. 삭감이 되는 겁니다. 환승 비용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 승무원이 또 이관집에 돈을 맡기게 되면서 또다시 5%가 수수료가 이제 삭감이 되는 겁니다. 소 한 마리 보냈더니 꼬리만 왔어. 어쨌든 뭐 시장 경제하고 똑같죠. 수요는 점점 더 많아지는데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안 되니까 또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그 중국에 이제 기지국이 있는 국경 지역 이외에는 거의 전화 통화가 안 된다는 거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내륙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족들하고 연락을 합니까? 그 브로커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데리러 가는 거죠. 평양까지 가는 경우는 뭐 200만 원. 그리고 뭐 청진까지는 50만 원. 김책 지나서부터는 100만 원. 지역 경제를 끊어놓고 그 나갈 때마다 돈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출장비랑 전화비 그리고 안전하게 내 데리고 오는 동안 각 초소들마다 통과시켜야 되니까 뇌문을 주고 통과시킨다 해놓고 나는 뭐 뇌문 안 주고 산으로 좀 돌아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죠. 저도 저희 언니가 저인지다 전화하는 것도 브로커가 언니를 들어 심리를 걸어서 거기는 백리 같은 거 다 걸어 다니니까 키로를 걸어서. 예, 심리를 걸어서 와서 압록강 연산에서 전화를 하고 그 밤중에 또 이 사람들이 언니를 오토바이다 태워서 데려다 줬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언니는 가슴 조이며 전화하지만 나는 그 너무 좋으니까 그런 신뢰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유, 심리 4km 걸어가서 그래, 저나라도 할 수 백리도 있잖아요. 할수 있어. 저는 황해도 연안군입니다. 강화도 말도 해병대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전화를 하려면은 만약 그 국경 쪽에 와가지고 통화 갔다 오잖아요. 1,5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1,500만 원. 네. 정신은 그것도 2년 전이 그렇지 지금 더 올랐을 겁니다. 그냥 비둘기 띄우는 게 낫겠다. 예, 철원 씨처럼 그 어머니가 항해도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감시망을 캐고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잖아. 그러면 그 고장에 있는 사람을 시켜요. 예. 집 전화는 괜찮게 이기서 돈 보낸 사람들은 괜찮게 다 집 전화를 가지고 있어요. 집 전화, 저는 뽀뽀를 했어요. 제가. 뽀뽀요? 예, 제가 전화를 하면서 궁리해낸 그게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뽀뽀라는 걸 제가 연구했어요. 예. 또 연애 전문가로서 뽀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또 연애 전문가로서 뽀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뽀뽀 안 해본 지 5년 됐잖아요. 성킴은 자신이 전문가가 아닌 분야가 뭐야? 와 뽀뽀 전문가. 그쵸? 뽀뽀 전화가 뭐냐? 흥분돼요. 뽀뽀라니. 넓은 줄 알았어요. 말만 들어도. 전화기가 2대가 있습니다. 저 지금 이 추억의 요 폴더폰, 요거를 북한 전화기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중국 전화기라고 할게요. 네. 저는 지금 북한 땅에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남한에 있는 우리 또 중건과 북한에 있는 종민과 통화를 지금 제가 시도를 합니다. 일단 북한 전화기 가지고 종민한테 전화 걸립니다. 종민 씨? 예, 예. 잠깐만요. 네. 끊으면 안 돼요. 살려졌어요. 이거 쉽지. 아, 예. 서울이죠? 잠깐만요, 예. 자, 예, 동생 찾았으니까요. 종민 씨. 잠깐만요. 둘 다 스피커폰을 딱딱딱 키고. 자, 통화하십시오. 종민아! 충분이다! 이게 뽀뽀폰이에요. 그리고 스피커폰이 없던 시절에는 그냥 갖다 일러서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예. 이렇게 붙여요. 음질은 어때요? 그러게. 엉망이겠지. 잘 음질이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음질이 항상. 그래서 저희가 잘 들릴 수 있는 북한 전화도 잘 되는 지점. 중국 전화도 잘 들릴 수 있는 삼각지대를 딱 찾아요. 저희는 이제는 한 몇 년 해보다 나니까 이 지역에는 어느 정도면 저기 오겠다. 그러니까 감이 오는 거. 날씨에 따라서도 다르고. 통신 전문가가 되셔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자강도 같은 경우도 안 들어가고 또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강도는 들어가고 나가고가 안 되거든요, 아예. 자강도 사람 그러니까 밖으로 저기 못 1,000만 나와요. 원 줘도 안 가요. 네. 근데 정말 돈 많이 주니까 가긴 가더라고요. 네, 진짜 남자분인데 가긴 갔는데 그 뽀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다가 또 뭐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뭐라고? 뭐라니? 이거 막 모르시겠어요. 저렇게 안 될 때는 저희서 가운데서 전달을 해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들리죠? 그러면 지금 파장장애가 조금 심해서 그러는데 제가 전달해주면 안 될까요? 처음에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이제 내가 저기랑 하긴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전달 방법이 돼. 상단이. 예. 근데 이게 뭐 물론 뭐 북한하고 연락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진짜 별난 방법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북한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감청이 됩니다. 맞아요. 북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15국 해외 전파 탐지국에서 또 가만히 있겠나요? 또 족국하고 또 통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또 감청을 해요. 그래서 또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방법이 생기는 게 오토바이 타고 이동하면서 해요. 그건 또 머리 오토바이 타고. 네, 이동하면서 그러면 한 곳에서 발신 신호가 계속 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잡주로 오기도 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전화 통화는 오래 못 하는 거죠. 3분. 3분에서 또 껐다가 다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전파 탐지기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갖다 잡으려면은 평면 위에서는 2지점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위성이 2개가 필요하고, 그다음 GPS, 고도가 생기면 3D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2군데다가 레이더를 설치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가운데 지점에서 전파가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랑 거리가 같죠. 네. 같으면 요거가 요거의 정 가운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지점이다라고 하면 요 지점에서 산으로 가는 것은 짧고 저쪽 산으로 가는 건 길죠. 그럼 시간차가 발생하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위치를 잡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 설치해놓고 그다음에 이동식이 있거든요. 그게 요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점점 다가가면 잡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전화한 다음에 빨리 옮기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돌아다녀야 돼. 지금은 그러면 계산을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2군데다만 설치해 놓으면은 딱 특정이 되거든요. 어느 지점이다. 그럼 이제 잡으러 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움직이는 애들이 또 있대요. 그래서 이동식 또 전파 탐지기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통화한 다음에 바로 빠져야 되는 맞아요. 거죠.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이 전화는 지역에서 요금을 부담하는 국제 전화입니다. 연결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제부터 어머니 보고 싶을 땐 내가 전화할게요. 엄마 보고 싶을 때 전화한다고? 내가 전화할게요. 이제부터 어머니 보고 싶을 때 내가 전화할게요. 엄마가 지금 엄마 당황했어. 쪽은 내가. 엄마 다른 얘기 해야 되는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지금 저쪽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얘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어머니 보고 싶어 전화했어.
있고. 우리 딸 잘 크고 너무 많이 미안하다. 우리 딸 한 대만 미안하고 잘 지내야 돼. 아프지 말고 고맙다. 이제 올라와서 그래 조심히 내려가. 엄마 말한 거 꼭 기억하고 위험하니까 조심하고 가네. 그러니까 이 통화가 좀 상황이 좀 묘해요. 너무 안타까운 대화인데 그 북에 남겨진 어린 딸이 그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한 거예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린 딸이. 그래서 어린 딸이 이제 세월이 좀 흘렀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간 브로커를 찾아서 수소문을 해서 남한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우리 어머니 좀 찾아달라고 해서 겨우 어렵게 통화가 연결된 건데 전화를 받은 엄마 입장에서 너무 놀란 거죠. 혹시 내 딸이 위험한 상황은 아닐까 걱정되고 의심도 돼서 딸은 엄마 목소리를 듣고서 펑펑 울고 있는데 엄마가 이 딸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했지만 혹 우리 딸이 다칠까 봐 감정을 꾹꾹 누르면서 안타깝게 처음으로 통화하는 그 녹취를 저희가 어렵게 구한 겁니다. 거기다 대고 엄마는 조금은 걱정이 되니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내가 다시 찾아서 이제 연락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현재 저 엄마와 딸은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 다행입니다. 현실의 입장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는지도 좀 궁금하고 아예 방법이 다 끊긴 건가요? 그래도 이 천륜을 끊을 수는 없죠. 그럼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황해도, 개성, 강원도, 북한의 최전방, 우리와 접경지 주민들은 거의 통화를 못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북중 접경 지역인 압록강, 두만강 근처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브로커가 내려와서 북에 있는 가족을 북중 접경으로 데려갈 수도 없고 비용도 너무 커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한국에서 갤럭시 핸드폰을 로밍을 해서 이북으로 보낸다. 로밍을 해서 제보를 받았어요. 이게 조심히 써야 돼요. 한국 폰을 북한에서 쓰려면 정말 발각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웅대 선생님은 가로 본능 들고 다녔잖아요. 잘만 쓰면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요금은 한국에서 계속 가족들이 내주는 거예요. 브로커를 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북중 접경 지역에 사는 가족이면 로밍이 돼 있기 때문에 로밍 전화를 통해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있는 가족이랑 통화를 해줘요. 그런데 정말 조심히 제한적으로 쓰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밍해서 보내가지고 로밍해서 하는 건 되거든요. 네. 위챗은 잘 못 가. 브로커들 자체가 로밍폰을 안 가지겠다고 하죠. 왜? 그 들키는 날에는 간첩이. 일반 전화가 아니고 한국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가장 친한 이런 브로커 그 친구 좀 약간 깡도 좋은 친구를 받아가지고 실제 영상 통화하고 카톡도 보내고. 대납을 한 거예요? 지금은 안 되고 한 7, 8년 전까지 코로나 전까지 했었어요. 이제 영상 통화랑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드니까 전화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돈도 많이 나가지 않을까? 지금은 중국 전화 위챗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 그걸로 매일 문자도 할 수 있고. 마치 중국어는 되니까 위챗. 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전 때는 내가 형제들이 보고프지 않습니까? 엄마 보고프고 뭐 이러면 사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 때는 사진을 못 갖고 왔으니까. 언니인데다가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사진을 좀 보내서 우리 언니한테도 좀 보여주라. 가족 사진을 이렇게 해서 보내서. 그거 최고다. 이게 사실이 제일 그리운 건데. 네. 이 사진을 보내고 언니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가지고 뭐 있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삭제해야지. 브로커가 갈 때만 보고 브로커가 가면 언니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에다가 눈에다 담아야지. 기억해야 되는 네. 거야? 담아야 되죠. 그렇지. 그러게 동생아 너 보낸 사진을 봤다 하면서 아프지는 않지 하면 막 울면서 영상 통화했더라. 영상으로 보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타깝지만 사실 현실적인 거는 뭐냐면 이런 통화가 가능하게 하는 거는 가족 간의 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에요. 가족 간의 안부는 위험하고 이러니까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면 되지만 돈이 갔기 때문에 내 돈이 갔기 때문에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즉시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사실 이분들이 많은 돈을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뭐 몇만 불 보내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 일하고 뭐 해가지고 1,000불, 2,000불, 100만 원, 200만 원 몇 달 모아가지고 보내고 그나마 이제 한 절반 가면은 잘 가는 건데.
이게 없으면 이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수증이에요. 네. 네가 좀 돈 많이 주면 엄마 받았다. 엄마 기쁘셨구나 너 아플 때 한 번도 한못 주고 엄마는 이렇게 배려만 받는다. 엄마는 여기에서 힘을 얻고 너를 만난 날까지 꼭 이겨내서 상봉이 나를 기다릴게. 꼭 알지 말라. 엄마 부탁할 건 그거밖에 없다. 도와줘서 고맙구나. 알지 말라. 언니가 알지 않고 있다. 아버님이 두 분으로 가족 모두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분명 하나도 안 기워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려 입에 맺혔던 한을 풀고 싶으신데요. 제 하늘에 닿았으니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좀 영상을 받으면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정말 이제까지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눈물은 흐르는데 웃음에 그리고 그 소식을 알았다는 것만 해도 너무 기분 좋고 저는 저희 언니한테서 첫 소식을 받고 영상을 받았을 때 설날 딱 전이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한 게 뭘 생각한 줄 압니까? 야, 올해 설날에는 우리 언니 이 밥에다 고기를 먹겠구나. 이 생각하니까 설날에 밥이 저도 막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이 막 그래가지고 아프다 하기도 하고 쓰리다 하기도 하고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또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노가다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했지만 이 돈을 줘서 언니가 이렇게 먹고 산다는 거 생각하면 힘들어도 또 아침에 새벽에 또 출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게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계속 통화를 하다가 어느 때부터 지금 이게 너무 복잡하게 나니까 지금 영상 통화도 못하게 이러는데 언제부터 못했어요? 9월까지 하고 지금 못했습니다. 작년 9월. 2024년 9월까지. 2024년 9월. 네. 그 이후에는 안 돼요, 이게? 9월까지는 아니 지금은 연락이 몽땅 끊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왜 뭔 일이 있냐 한데도 지금 답이 없단 말입니다. 세게 처벌하니까. 다 그래요, 요즘? 예, 요즘 다 안 됩니다. 탈북민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게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해진 게 코로나 겪고 나면서 단속 봉쇄가 좀 심해졌는데 갑자기 또 김정은 뭐 아마 우크라이나로 북한 가고 이러면서 아예 그냥 그럼 이제 파병 문제 걸리고 뭐하고 하니까 당분간은 당분간 위험하다. 현재는 전화 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은 송금이고 뭐고 다 막힌 상황인데 사실 이거 곱게 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실정법 위반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북한 가족들하고 연락을 한다 그래도 그게 사실은 뭐 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더더구나 이제 돈을 보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북제재 위반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사실 이게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고 또 탈북하신 분들 북한의 이제 제북 가족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이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사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또 결심을 한다면 남쪽 가족과 이제 만나기 위해서 동반 탈북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실정법만으로는 손을 대기 어렵다 이게 정부 당국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북한과 중국의 그 국경지대를 무려 30번을 왔다 갔다 한 무려 30번을 왔다 갔다 한 살아있는 풍산개. 풍선기를 풍산개. 이용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영화랑 많이 다르세요? 두만강을 이렇게 왕복으로 계산해서 30번, 그러니까 입수 한 가지 계산하면 60번이죠. 그러니까 편도로 하면서 하면은. 한국으로 오려는 분들을 연길까지 무사히 모셔다 주고 저는 돈을 받고 돌아가는. 난 저런 분이 더 신기해. 그러니까 돈이는 안 넘어가는 거야. 이게 수입이 좋으니까? 예,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시고. 들어올 때는 한국 영화, CD, 드라마 이런 걸 다운받아가지고 대팔고. 인도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가서 거기다가 브로커까지 연결해주고 해주고 받은 돈으로 P2P 사이트에서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배낭으로 메고 북한으로. 일석이조. 대박이다. 아니 그렇게 해서 몇 분이나 그러면 이렇게 좀 탈북을? 제가 43명을 총 탈북시켰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 30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해외에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야, 근데 사선을 30번을 넘게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예. 대단하네요.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중국 변방부대 잡힌 적도 있었고
국경경비대에 잡힌 적도 있었는데 다 탈출을 했었어요. 탈출을 했다고요? 뇌물 같은 거 주시고. 이거죠. 뇌물 주고 나온 거는 딱 한 번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탈출했어요. 정말 탈옥을 하셨다고요? 네. 그럼 그중에 제일 위험했던 게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매번 그 단속은 그러니까 북한 쪽은 뚫고 가는데 중국 쪽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함에 가는데 그것보다 제일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게 이게 함경북도 명천에서 오신 분인데 여성분이 자기는 수영 선수인데 그때 장마철이었거든요. 안 된다. 이거 일상시도 위험한 게 두만강인데 장마철은 절대 못 넘는다 하는데 며칠을 여기서 물줄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숙박금일이 매일 있거든요. 창고에 옮겨 다니며 숨는 게 못하겠다 이제 답답하니까. 그냥 죽더라도 넘겠다 해가지고 그럼 가자 각오로 수영 진짜 잘하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일 폭이 좁은 대로 가는데 폭이 좁을수록 물살이 세지. 다리를 치는데 다리를 치는 게 물이 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하는 그 바위가 와서 다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요. 속으로 돌 굴러가고. 저도 넘어졌고 동시에 손 잡고 가던 손도 놓고 넘어졌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어떻게 하나 살아야 된다. 여기서 잡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된다가 아니고 잡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떠내려가다가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 국경경비대에 잡히면 나는 죽는다.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 내만 죽는 게 아니고 나를 넘기던 국경경비대도 다치게 된다. 그래가지고 누나 수영 치세요 하고 진짜 근데 수영이라는 게 뭐 처음에는 막 제대로 치다가 그다음부터 뭐 수영이 없고 그냥 막 살겠다고 하다가 겨우 간신히 잡았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요. 약간 달빛은 아니고 이렇게 푸르름하게 보이는데 저기 이렇게 머리만 올라가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수영하세요. 그때는 막 비도 오고 하니까 소리를 크게 치는데 그냥 잠기면 가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그때 다음날 아침에 그쪽에 중국 쪽에 있는 대방 형들하고 같이 차 타고 나왔어요. 혹시라도 떠내려서 어느 개인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주변 동네를 돌고 북한 쪽으로 전화해가지고 너네 소대선 아니고 다음 소대선까지 종성 내려가는 데까지 수구포까지 훑어라.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근데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살았으니까 안 볼 수도 엄마가 있어. 그 장마철이 넘다가 물살에 휩쓸렸거든요. 근데 진짜 딱 휩쓸리자마자 물에 바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저희 목소리가 막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나 이대로 힘 넣으면 안 된다 해서 발로 빵 찼대요. 그러니까 빵 차니까 좀 올라오면 숨 한 번 쉬고 또 있다가 또 꼴로로도 이거를 수십 번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 기슭에 붙으셨어요. 그래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게 물살에 너무 휩쓸리다 보니까 옷이 다 벗겨져 나가서 그냥 홀딱 벗은 몸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 나와서 어딘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북한 쪽으로 또 나와 떨어지신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사방에 경비대가 막 이렇게 들끓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옥수수 밭으로 막 기어가고 그리고 콩밭을 막 찔러가고 해서 어떤 집에 막 밤에 문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그 집 아저씨가 막 나가라고 이게 여자가 밤에 홀딱 벗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막 그런데 애들이 있는데 애들한테 얘들아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엄마 막 홀딱 벗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애들이 막 그 담요 있는 걸로 아주머니 하면 막 가려주고 그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저씨가 저희한테 연락해서 저희가 옷 가지고 가서 어머니 모셔왔거든요.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길 혹시라도 만약 이거 살아서 한국에 없으면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가서 이렇게 이만갑을 볼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보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를 찾을 수 있었으면 만약 살아계셔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탈북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탈북은 결국에는 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제가 제 이야기 하기 전에 탈북자 브로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브로커 하는 분들은 6년 이상 감옥에서 징역을 살았던 분들이에요. 중국 감옥에서. 이걸로? 이 건으로? 이 탈북건으로. 북에서 건너온 탈북자들. 이 사람들 돕겠다고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함께 본법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무조건 처벌을 받는데 6년 이상. 다 이런 브로커들이 도움을 줘서 그렇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도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면서도 꼬리는 거 저처럼 했다가 비겁하게 줘봤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 북한 구원을 위한 기도운동, 전 세계적인 기도운동을 하던 서른식 목사라는 분이 미국에서 이제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네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 사람 하나 좀 구해줘. 그래서 어디요? 했더니 뭐 심양 쪽에서 있는
우리 장로님이 하는 공장에 일 열심히 하는 애가 알고 보니까 탈북자더라. 그거 좀 데리고 오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거 얼마든지요. 그거 가만 안 쳐두세요. 우리 사람 보낼게요. 그래서 가서 데려왔어요. 안전하게 모인 게 9명이 이제 조가 됐어요. 대체는 9명 돼야 지금 움직이니까. 그 차 봉고차 내서 지금 움직이는데 이제 그 베트남 갔다 라오스 갔다 이제 태국이다. 그 거의 한 달 걸리는 시간을 거의 다 지켜보면서 지금 나름대로 나도 신경을 쓰고 많은 사람이 신경을 쓰고 있어. 그 별이라는 애 때문에 20살짜리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했더니 거기에 한 10m 되는 폭이 있는데 물이 불어서 일단 물이 좀 불었대요. 그리고 작은 쪽배를 숨겨놓고 있었는데 없어졌어. 또 내려가.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픈해놓고 우리 다 헤엄칩니다. 다 가겠습니다. 우리 좀 막지 말아주십시오. 뭐 이래가지고 야 백사장 그 청장이 정확히 좀 파악해봐. 그렇지. 어느 정말 다 정도 강인지. 헤엄친다니 하니까 다 한답니다. 야, 나도 솔직히 결심 못하겠는데 네가 알아서 열심히 해서 해볼래? 그래서 지가 그럼 건너가자 했어요. 9명이 뚝 들어가는데 바로 2m가씩 들어가더래. 그리고 3명이 어후적 하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급하니까 2명을 머리끄댕이 잡고 겨우 끌고 갔는데 막상 가서 세보니까 8명이야. 별이가 지금 없는 거야. 그때부터 3시간 동안 전화가 뚝 끊어지는데 너무 답답해서 나도 무슨 사고 난 것 같은데 계속 하다가 백사장한테 끝내 온 게 아니라 3일 후에 북한에서 전화가 왔는데 북한에서요? 왜요? 별이 엄마가 나 별이 엄마야 이 강도 같은 놈아. 너 어떻게 이 자는 내 딸 데려다가 사람 죽일 수가 있냐. 못 찾아. 나 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와 이거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지 막 후회되고 비행기 타고 이제 갔어요. 현장에 가서 막 찾아보고 강 흙도 오토바이 없죠 뭐. 그래서 후간증을 가져왔어 내가. 가져와서 야 이 별이 엄마 보면 이거라도 좀 혹시 재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때 김성주 대표님 구출 사업 접으신 거예요? 결정적인 거 이거였어요. 마음에 상처가 됐어. 너무 컸어요. 뭐 오기 막히고 막. 한국민들 이제 이렇게 보면은 다 부유하게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도 좀 힘드신데 어떻게 보면 그 브로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음지로 어떻게든 이렇게 보내시려고 하시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목숨이거든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 대부분 탈북민들이 언젠가는 살아서 가족 또는 친척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희망 때문에 버티고 사는 거거든요. 그 희망은 있는데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척이 굶어서 죽으면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뼈를 깎아 먹으면서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돈을 그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에 보내는 거죠. 사실 저도 탈북을 딱 해서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었던 게 저희 엄마가 이렇게 홀로 계시거든요. 근데 뇌혈전이 3번을 와서 이제 다리를 아예 먹구를 걷지를 못한다 이런 소식을 마지막으로 접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어떻게든 이제 북한에 돈을 보내서 엄마가 치료를 받고 뭐 진짜 흰쌀밥이라도 드실 수 있게 해드려야 하는데 북한은 진짜 말로만 무상이라고 하지만 병원에 가게 되면은 치료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본인이 진짜 장마당이나 어디 근처에 가서 약을 사서 들고 가서 이렇게 병원에 가야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너무 어머님 생각에 진짜 눈물이 나서 눈이 퉁퉁 부어서 진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진짜. 아니 병원에 갈 때 그러면은 무상이라고 하는데 뇌물 같은 걸 뭐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의사분이나 뭐 간호사에게 뇌물을 줘야 그나마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병원에 약이 없어요. 약이 없다 보니까 뇌물을 좀 찔러줘야 나 어디가 아파서 초음파하겠다 하면은 뭐 담배 몇 벌이라도 챙겨줘야 이렇게 진료를 벌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야 이런 거 뉴스로나 듣지만 이제 탈북하신 분들은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뭐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배급 체계가 망가졌거든요.
그리고 봉급이라고 받는 게 우리가 옛날에 군대 생활하면서 받던 그 병장 봉급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거 들고 밖에 나가봤자 뭐 1kg도 못 사고 그걸 어떻게 한 달을 버팁니까? 실제로 학교 가도 다 뇌물이고 병원에 가도 다 뇌물 주거나 아니면 약도 자기가 직접 구해야 되고 이 삶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은 자기 삶과 거기 남아있는 가족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뭔가 해야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대체로 조선족이거나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 들어가다 잡혔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자체는 딱 잡아떼야 돼요. 난 그냥 누가 이 돈 여기다 갖다 주라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중국 사람이다 하는 게 발견되면 그건 불법 뭐 월경제 뭐 이런 거로 걸려서 이제 뭐 노동단련대 가든가 뭐 이러는데 이게 남조선에서 온 돈이다. 그거를 전해주려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노동단련대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정치범 수용소 갈 수도 있고 국가 전복제로 뭐 안기부 돈이다. 국정원 돈이다. 갖다 씌우는 대로 갖다 먹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송금 브로커들도 사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실제 송금 브로커들이 중간에 잡힌 사례도 되게 많고 아이고, 진짜 돈을 전달해 주다가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게 내 가족을 위해서 탈북민들이 돈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위험하진 않을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우리나라 환율을 생각하면 아무리 송중 엄마가 힘들게 죽기 살기로 일해도 북한에 있는 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굶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돈을 대신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탈북 브로커, 송금 브로커를 다 취재해 봤어요. 많은 국민들이 그래 탈북 브로커는 정말로 목숨 걸고 사람 빼오는 일이야 라는 인식을 하세요. 다행히. 그런데 송금 브로커에 대해서는 아직도 오해가 있어요. 야, 저 탈북민들이 어렵게 보낸 돈 중간에서 수수료나 떼먹는 사람들 나쁜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송금 브로커도 절실한 돈을 목숨 걸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해주는 어찌 보면 우리 탈북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분들이다. 생명줄 같은. 예,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네, 참 어떻게 이 동아시아에서 이런 아픔의 역사가 반복이 되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똑같이 도플갱어 같은 일이 타이완과 중국에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1949년에 이제 그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개석과 국민당은 수많은 국민당파를 이끌고 지금의 타이완으로 후퇴를 해요. 우리가 한때 자유중국이라고 불렀던 타이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경제 성장을 해요. 똑같은 시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57년에 이른바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을 대실패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5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인류 최악의 상급이었어요. 그러니까 타이완에 와 있던 대륙 출신들은 피눈물 나는 거죠. 가족들이 고향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지금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타이완에서 돈을 붙이려고 해요. 근데 당연히 돈을 붙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홍콩으로 건너가요. 당시 이제 홍콩은 영국 식민지잖아요. 거기서 중국 브로커한테 돈을 주면서 내가 산둥성이 고향이니까 가서 이거 돈 좀 보내주라고 목숨을 걸고 보냈다고요. 인편을. 만약에 당시에 홍콩 브로커는 처벌을 못 받아요. 준 영국 시민이기 때문에 중국 브로커가 잡히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사형이었다고 해요. 우리랑 같았네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은 거죠. 그 위험을 또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 또 탈북민들이었던 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에서 돈을 보낸 사람들은 이 돈이 제대로 갔는지, 그렇죠. 중간에 브로커가 잡히진 않았는지, 우리 가족이 살아는 있는지, 이 돈을 무사히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돈을 전달한 뒤에 이 북한에 있는 브로커들이 짤막한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게 돼요? 네. 그래서 돈을 잘 받았다라는 일종의 영수증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송금이 그냥 돈만 오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북한 분이신 거죠? 북한에서 찍은 거죠?
아, 저 숫자가 이제 받은 돈이군요. 아이고. 아이고 누워. 도와줘서 고맙구나. 알지만 언니가 알지 않고 있다. 그리고 너 사진은 다 못했다. 너 무조건 잘 알고 있으라. 언니 말할 건 네가 있다. 존경하는 아버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추워온데 유명하신 몸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아버님 소식 알기 전에는 제 인생에 대해 원망도 하고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소식뿐만 아니라 아버님이 사람을 물질로 현재로 받고 있으니 너무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제발 그런데 살아생전 아버님 되었고 흔적을 두르라. 또 그리고 아버님 품에 와가 당기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려 속에 맺혔던 한을 풀고 싶으신데요. 제 하늘에 닿았으니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마음만 먹으면 집안에서도 태평양 건너 저 멀리 있는 미국이나 맞아요. 아프리카까지도 화상 통화가 다 되는 이런 시대에 네. 이게 도대체 이 영상이 이제 하나의 영수증 역할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네. 저 화면 속에 나오시는 분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족들의 소식을 들었고 돈도 받으셨는데 환하게 웃으시는 분들이 없고 네. 그렇네요. 그런 와중에도 어딘가 불안해 보이고 참 마음이 참 뭐라 할 얘기가 없네요. 거의나 웃으면서 보내는 분들은 없어요. 진짜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펑펑 울고 그냥 그 영상을 받는 사람 누구나 웃으면서 받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아까 여기서 난 영상처럼 영상을 받았는데 너무 기막히고 정말 몇 년 만에 반 그 얼굴이 현재 할머니 됐다는 정도 아니고 집도 그대로고 내가 있을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아이고. 너무 막 기막혀. 막 나는 정말 하루 종일 너무 울고 울다가 밥은 먹지 않는데 그래서 숟가락 들어서 야 내가 언니야 정말 미안하다. 내 혼자만 행복해서 너무 죄스럽고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 했는데 저거 보는 순간에 조금 위안을 삼은 게 야 내가 돈을 이렇게 보내줬으니까 이 돈으로 명절날에 이 팝에 돼지고기라도 싸놓고 먹었겠구나 하는 그걸로 전 위안을 삼았어요. 그나마 동생이 여기에서 사실 작은 돈이라도 보내주면 돈 10만 원이라도 보내주면 거기는 죽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큰 거죠. 그 돈이면 정말 그것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내주니까 받는 거죠. 저렇게도 보내줘서 받지도 못하는 가족들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되면 먹을 게 없어도 그렇고 있고. 지금 송중 어머니 뭐 밝게 옷 저렇게 입고 있지만 평소에 제가 모습을 아는데 제가 영하 한 10도였나 11도였나 걱정돼서 그냥 괜히 연락을 해봤어요. 어떻게 삽니까? 추워서 공사판 지금 공사장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지금 일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낸 돈이잖아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땅에서 살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우리 가족은 여기서 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 내가 보내준 이 돈이 정말 북한에서 제일 편한 게 사막의 오아시스라.